먼저 짧게 좀 이번 강좌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뭐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요 이제 장애학의 도전이라고 하는 좀 책이 있습니다. 이제 나온 지 꼭 2년 정도 됐네요. 이제 19년 말에 나왔으니까요. 이 책이 이제 9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4강이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요 중에서 좀 조금 더 이제 좀 현장의 실천과 좀 밀접하게 맞물리는 주제들, 그 장애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4강 정도를 제가 뽑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누리마켓의 첫 번째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장애를 바라보는 장애학의 새로운 관점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고요. 그러니까 장애학이라는 걸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장애학이 뭐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릴 때 흔히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장애학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좀 낯선 학문이지만 뭐 예컨대 뭐 여성학이라고 하면 많이들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들어보는 이런 얘기들이어서 사실 이제 뭐 여성학이 뭐냐라는 걸 조금 이제 좀 거칠게 혹은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면 여성학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이 어떤 이제 차별의 역사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그런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어떤 사회 구조와 이제 문화 속에서 그런 차별이 발생하고 또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차별을 없애 나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여성학이죠. 그래서 이제 장애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여성학에 대한 어떤 정의에서 그 여성의 자리에 이제 장애인을 넣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학이라고 할 수도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장애인이 어떤 차별의 경험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어떤 사회 구조와 이제 문화 속에서 발생하고 계속 유지되는지 또 그런 것들 없애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장애 혹은 이제 장애 인권 관련된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되면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가 한 200만 년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어떤 별에 인간이란 종이 출현해서 살아온 시간이 한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인간 사회는 장애인이 없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들으면 좀 생뚱맞은 얘기죠. 아니 200년 장애인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 인간 사회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예컨대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 뭐 또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 뭐 또 앞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뭐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인지적 발달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몸의 차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있었겠지만 사실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한 부류의 집단, 이렇게 이제 끼진 않았다는 거죠. 예.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인간을 구분하는 범주 혹은 개념으로서의 장애 혹은 장애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제 20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 장애인으로서의 삶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200년 전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사고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 얘기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0년 전에는 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장애인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뭐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권이나 어떤 장애 문제 어떤 연관이 있냐 뭐 이런 이제 좀 궁금증이 드실 텐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하나 좀 드려보면은 실은 제가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와 이제 노들 장애학 국민소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쭉 장애인 운동 인권 단체에서 현장에서 활동했던 활동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 제정 운동이 한창 활발하게 벌어지던 당시에 어느 하루 이제 그 장출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회의에 가게 됐는데 조금 있다가 그 농아인 협회에서 농인 한 분이 오셨어요. 농인이 오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그 특수교육을 전공을 해서
그냥 그 한 과목 수업으로 수어 과목을 듣긴 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사실은 뭐 한 학기 한 6개월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수어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는 없죠. 그냥 아주 간단한 인사말이나 단어 정도나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셨길래 이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옆에 앉아서 아주 뭐 간단한 얘기는 이제 수어하고 이제 지화 좀 섞어서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이제 깊어지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회의 다닐 때 노트북 다 들고 다니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이제 저 노트북이 있어서 노트북을 켜놓고 노트북 좀 이렇게 또 쳐가면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전맹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오셨길래 옆에 이제 이렇게 자리 안내해서 같이 앉아서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분은 그 오신 시각장애인 분은 제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익히 잘 알고 지내던 친한 형님이었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뭐 옆에 앉아서 뭐 좀 단체는 별로 없냐, 뭐 애는 잘 크냐,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죠.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농인분과 이 시각장애인 맹인분은 이제 너무 가만히 계시고 저만 혼자서 너무 혼자서 막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이제 이 두 분에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아니 두 분도 인사 좀 하고 얘기 좀 나누시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그냥 던지게 됐어요. 두 분에게 얘기 좀 하시죠. 인사도 나누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쭉 던졌는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공기가 조금 싸해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왜 그 얘기를 하고 나니 이 공기가 싸해졌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되시겠지만 얘기를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이렇게 세 명이 있을 때 사실 저와 이 농인분은 그게 뭐 수어가 됐든 필답이 됐든, 예, 뭐 노트북을 쓰든 뭐 사실 어쨌든 뭔가 어떤 시각적인 걸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저하고 이 시각장애인 분은 당연히 음성 언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실은 이분은 중간에 뭔가 매개가 없으면 의사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또 전맹이시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을 놓고 왜 두 분은 이렇게 가만히 계서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사실 이제 이거야말로 굉장히 꼴수를 한 거죠. 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 사람이 있게 되면은 세 명의 사람이 있게 될 때 이 사람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짓게 되냐면 주로 저를 제외하고 이분들을 이렇게 한 군데로 묶어서 장애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예, 그죠? 예.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한 200년 전에는 장애인이라는 개념 범주 자체가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잠깐 그걸 잊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분과 이분이, 그러니까 농인분과 맹인분이 그렇게 꼭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농인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농인분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몸의 차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던 간에 사실은 이분은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든 뭔가 음성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가 한 부류의 집단, 좀 더 가까운 집단, 나와는 좀 차이가 있는 집단처럼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 뭐 이제 메인분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몸의 차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던 간에 어쨌든 시각을 통해서 뭔가 이 세계를 인지하는 존재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랑 좀 다른 존재처럼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근데 왜 우리가 굳이 뭐 지금 우리가 농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맹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또 더 얘기를 해보자면 뭐 해다리가 불편한 사람, 또 뭐 인지적 발달이 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를 묶게 됐습니다. 왜 그런 장애인한 범주가 하나의 확고한 인간학적인 범주, 혹은 인구학적인 범주를 만들었을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일단 오늘은 그런 범주가 형성된 어떤 맥락이라고 할까요? 함의.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종들 중에서 어떤 인종과 어떤 인종이 더 가까우니까 하나로 묶어야 돼 라고 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각의 인종들일 뿐이죠. 이 다양한 인종들을 딱 둘로 구분할 때 우리는 어떤 범주를 써서 딱 둘로 구분을 하게 됩니까? 사실 이런 인종들 중에서 백인종을 빼고 나머지 인종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죠. 흑인종, 황인종, 혼혈인종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유색인종이라고 범주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인종은 백인종과 유색인종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범주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유색인종이라는 또 범주가 인간 사회에서 원래부터 있었을까? 오래전부터 있던 범주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범주는 언제 생겼냐?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이제 백인종들은 유럽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백인종이 다른 인종들보다 그 자본주의가 좀 일찍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로의 전환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종 유럽이 사는 동네 유럽이 조금 더 일찍 자본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동네가 이 사람들이 다른 동네보다 조금 더 먼저 더 경제력과 군사력이 발전을 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는데 이제 그러질 않고 이 사람들이 다른 인종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식민지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종이 어떤 인종이냐 하면 백인종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색인종이라는 범주는 어떤 범주냐면 이 세계가 백인종을 중심으로 굴러가니까 그냥 유색인종이라는 범주는 백인종들이 내가 기준 해놓고 그 기준이 아닌 나머지 인종들을 하나로 묶어버린 게 바로 유색인종이라는 범주예요. 이걸 이제 조금 뭐 어려운 말을 학문적인 말로 이제 타자화라고 하죠. 그렇게 타자화해서 만들어진 범주가 바로 유색인종이라는 범주입니다. 결국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유색인종이라는 범주는 뭐다? 백인 중심 사회에서만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범주다. 이런 얘기죠. 백인 중심 사회에서만.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사실은 장애인이라는 범주. 그러니까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몸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장애인이라는 범주를 묶겠다는 건 마치 유색인종이라는 범주가 백인 중심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장애인이라는 범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다. 비장애인이 기준이 되는 사회다. 이거를 이미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장애인한 범주,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고 범주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장애인한 범주 자체가 인간 사회에서 등장한 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서요. 한 200년 전서부터는 그것도 이제 또 유럽 있죠. 유럽에서 이 장애인이라는 말이 생기고 이걸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이 또 쓰이고 나서도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범죄였다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정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라고 하는 어떤 범주는 그럼 어떤 몸의 차이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한 거냐라고 할 때 흔히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임페어먼트, 뭐 우리말로 이제 굳이 옮기자면 어떤 손상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구분을 한 범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 손상이라고 하는 차이는 이게 딱 있고 없고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나뉘는 범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상이라는 차이는 있고 없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아니라 조금 있고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있고 이런 차이죠. 하나의 뭐랄까요, 연속체를 이루는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연속치를 이루는 차이에서 어디를 딱 끊어가지고, 예?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장애야. 아, 여기서부터는 소위 말하면 좀 애브노멀해. 그러니까 장애야. 이렇게 구분할 거냐, 이런 기준,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장애 관련 법률 중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그러니까 최초의 장애 관련 법률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1977년에 만들어진 특수교육진흥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특수교육진흥법, 70년에 만든 특수교육진흥법은 이게 장애 관련 법률이니까 그 법에서 장애, 예, 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 아니에요.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90년도 이전에는 법적 용어가 이제 장애인이라 장애자 였으니까 그 법에서 이제 뭐 장애나 뭐 장애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뭐 심신장애, 뭐 장애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77년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정의 조항에서 장애 혹은 장애자를 정의해주지 않습니다. 예, 예. 되게 독특하죠. 그러다가 81년에 만들어진 심신장애자 복지법에서는 이 장애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그러면 왜 4년 전에 4년 차인데 큰 차이도 안 돼 왜 77년 법률에서는 그 정의를 하지 못했을까? 장애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장애인을 그거는 그때만 해도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떤 장애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어떻게 정의를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예.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 사회가 최초로 이 장애라고 하는 개념을 합의해서 정의한 게 언제냐? 그게 실은 1980년입니다. 이 WHO, 그죠? 유엔 산하에 있는 이 세계보건기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어떤 합의된, 그러니까 제각각 쓰는 장애 정의 말고 어떤 합의된 장애의 정의를 만드는데, 그게 80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애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떤 서로 합의된 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갖게 된 거는 또 사실 40년 불과, 지금 2021년이니까 불과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1980년에 나온 그런 WHO의 장애 정의는 어떻게 장애를 정의하고 있느냐? 우리가 굉장히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어떤 상태를 장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런 거다. 장애라고 하는 건 앞서의 얘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듯이 일단 어떤 사람의 몸에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감각적인 것이든 인지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일단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 혹은 손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는 것이다. 장애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손상 때문에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더라. 예. 자,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잘할 수 있는 건 잘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아예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란 뭐냐? 장애란 일단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 있고 그 손상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불리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장애다. 이렇게 장애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의가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의 81년의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이걸 가지고 장애를 정의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것만 그렇겠어요? 예. 그 위에 만들어진 거의 모든 법률들이 다 이걸 가지고 장애를 정의합니다. 예컨대 현재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하죠.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여기 나누는 상당한 제약, 예. 이 초래되는 상태인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 몸에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가 바로 장애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법률만 그렇겠습니까? 예. 이 국제기구가 서로 합의해서 만든 거니까 다른 나라의 법률에서도 대부분 장애를 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80년에 발표된 이 WHO의 장애 정의를 처음 들었을 때 그분들의 느낌이 딱 그 정도였어요. 크게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뭔가 좀 찜찜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 장애 정의를 놓고 나름대로 뭔가 좀 지지고 볶게 되죠. 그러니까 뭐 서로 좀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아 맞구나 이 장애에 대한 정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를 이해하게 만드는 어떤 틀이죠. 이 장애 정의가 이거는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좀 뭔가를 은폐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세계 각국의 모든 장애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이 정의가 도대체 뭘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게 왜 사기라는 거냐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드려야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이후 얘기의 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물론 우리 인간 사회에 그 노예가 다 사라졌지만 노예가 없지만 사실은 불과 18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인간 사회는 이제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예컨대 어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다 노예로 존재를 했죠. 노예로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어떤 사람이 노예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노예가 된 건 당신의 검은 피부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검은 피부 때문에 노예가 된 거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이런 좀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예 12년.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인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의 도입부에서는 이 사람이 노예가 아니거든요. 자유민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면서 말 그대로 12년 동안 노예로 온갖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자유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노예였다가 노예가 아니게 될 때 도대체 어떤 요인이 변하느냐라고 보면은 이 검은 피부란 요인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좀 변해요?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이 남아있지만 이 차별이라고 하는 요인이 변하게 되죠. 거기서 좀 변화가 오니까 이들이 노예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뭐 처음에 이 사람이 노예가 되게 검은 피부 때문이다. 이 말 자체도 좀 직관적으로 좀 어폐가 있다는 느낌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애 쪽을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 이제 아까 WHO 장애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입니다. disability. 그러니까 처음 장애라는 범주를 만들 때 그 단어를 갖다 쓴 거죠. 근데 이 disability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뭐예요? 그거는 ability를 디스하는 겁니다. ability가 능력, 뭔가 할 수 있음 이런 뜻이니까 disability라는 건 뭔가 할 수 없음 이런 뜻이에요. 뭔가 할 수 없음. WHO 장애 정의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장애인은 무언가 할 수 없음으로서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그 뭔가 할 수 없음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 사람 몸에 있는 손상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근데 바로 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얘기 속에 사실은 뭔가 은폐된 게 있다는 겁니다. 뭔가 약간 트릭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맞아요. 우리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없음의 상태에 있거나 뭔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그 원인이 손상 때문은 아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다양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우리가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손상 혹은 손상이라고 간주되는 것. 제가 이제 이걸 손상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라는 말까지를 붙이는 거는 사실은 뭘 도대체 손상으로 볼 거냐. 사실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붙이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손상이라고 간주되는 것이 다양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뭐 다리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혹은 뭐 척추장애인이라면 척추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뇌변변 장애인이라면 우리 몸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어떤 뇌 특정 부위에 말 그대로 병변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버스 정류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와도 많은 경우에 버스를 탈 수 없어요. 그죠? 이런 손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는 버스 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뭔가 할 수 없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분들은 버스를 탈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들이 버스를 탈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장애 정의대로라면 그들의 몸에 그런 신체 손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저상 버스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은 그냥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여러분 뭐 그거야 당연한 거지, 이거 생각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면서 지나치는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손상이 있지만 버스를 탈 수 있기도 하고 탈 수 없기도 하다면, 이 사람이 버스를 탈 수 없음의 원인을 과연 우리가 그 사람 몸에 있는 손상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얘기한 그 정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습적으로 사고하지만, 실은 이 사람이 버스를 탈 수 없었던 원인은 이 사람 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저기 어디예요? 버스에 있었던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손상이 있어도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러면 버스를 탈 수 없음의 원인은 그 사람 몸에 있는 손상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사실 약간 트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등록 장애인 중에서 사실 발달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등록 장애인은 한 250만 되고 발달 장애인은 한 23만 명 정도 되니까 대략 한 8에서 9% 정도가 발달 장애인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 어떤 이제 시설, 거주 시설에 가보면 그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80% 이상이 발달 장애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장애 인구의 8에서 9% 정도 되는 발달 장애인이 시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그렇게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한국의 발달 장애인들은 이렇게 자립을 하기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장애 인권 운동이 2008년 이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탈시설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12월 10일에 탈시설 지원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탈시설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죠. 예, 물론 좀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저희가 만든 탈시설 지원법은 사실은 그 모델이 되는 법률이 하나 있어요. 모델이 되는 법률이 좀 하나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 88년도 있잖아요. 노래가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이제 어떤 법이냐면, 그 노래를 만든 법이 88년에, 그러니까 88년 당시에 노르웨이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르웨이도 장애 시설이 많았다고 그래요. 장애 시설이 많았고,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던 분들의 90% 이상이 발달 장애인이었대요. 예.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88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내용을 규정을 하냐면, 자, 노르웨이에 있는 모든 장애인 시설은 2년의 유예 기간을 줄 테니 91년 1월 1일부터는 일단 더 이상 신규로 장애인은 받지 않는다. 받지 마라. 그리고 그 91년 1월 1일 시점부터 다시 5년의 유예 기간을 줄 테니 9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기존의 시설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가 원래 살았던 동네 원 지역 사회로 돌아가고 시설은 다 문을 닫는다. 이런 법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스웨덴도 비슷합니다. 스웨덴에서도 97년에 이런 시설 폐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97년에, 근데 이제 스웨덴은 그때 당시에 이미 이 탈시설 작업을 상당히 진행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도 오래 안 줘요. 딱 2년 유예 기간 주고 1999년 10월 30일까지 장애인들은,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은 자기가 살았던 동네고 탈시설을 하고 시설 다 문을 닫는다. 이게 이제 그 스웨덴의 그 시설 폐쇄법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노르웨이나 스웨덴도 그 법에 규정한 시점에 딱 시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더 가서 2000년대 이제 중반쯤 가게 되면 이 시설이 다 없어져요. 네, 예. 그리고 이 법들도 그래서 이제 없어지죠. 왜냐하면 더 이상 없앨 시설이 없으니까, 사라질 시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전쯤에 이런 장애인 시설을 이제 다 없애게 됐어요. 예, 예. 장애인 이제 수용 시설들을, 거주 시설들을. 자, 그러면 시설이 없으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주거 지원 서비스, 소득 지원, 그다음에 뭐 예컨대 활동 지원 서비스와 같은 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자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와, 그 나라 너무 장애 복지가 잘 돼 있어 부러워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동네에선 자립을 할 수 없는데 어떤 동네는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과연 그렇다면 맞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사회이지만, 그들이 그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게 그들의 인지적 영역의 손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인지적 영역의 차이, 우리는 어쨌든 이제 임페어먼트라고 개념한 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자립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 약간 트릭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뭐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자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상이라고 하는 그 몸의 차이는 그냥 손상일 뿐이죠. 그 손상 역시 그 손상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없음으로써 장애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은 특정한 관계, 바로 그 역시 뭐겠어요? 예, 차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차별적인 관계 아래에서만 무언가 할 수 없음을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철수가 영희를 차별해 이런 차원의 차별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가 비장애 중심 사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장애 중심 사회니까 이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물리적인 공간, 뭐 제도 이런 게 다 비장애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이어서 차별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예. 근데 사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냐면, 장애인은 자, 저 사람이 뭔가 좀 할 수 없다고 차별하지 마. 예. 배려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맥락을 가져와 보면 사실은 물론 이 말도 성립은 합니다. 그죠? 성립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예. 장애인은 장애인에서 차별받기 이전에 차별받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관점의 전환,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예. 기존의 우리의 통념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게 장애학에서 말하는 어떤 사회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들.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손상은 차별적인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무언가 할 수 없음으로써의 장애가 된다. 장애인은 장애인이 차별된다기보다는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바로 이 명제가 이 장애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 명제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사회적 모델의 핵심 명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새롭게 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 1980년에 WHO의 장애저기가 나온 이후에 그 장애인분들이 이걸 놓고 이제 지고 볶다가 결국 이 지점을 발견하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그 장애학, 뭐 여성학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여성학과. 근데 여성학에서 어떤 우리가 성차별을 얘기할 때요. 성차별을 얘기할 때 그 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말로는 잘 구분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성이 있습니다. 영어로 구분을 해보자면. 물론 두 가지 이상이긴 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차별 할 때 성은 일단 생물학적 차원에서 구분되는 성이 있죠. 그러니까 염색 차이, 그러니까 뭐 XX, XY 이런 염색 차이 혹은 성기의 차이로 구분되는 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바로 섹스라고 하는 거예요. 섹스. 그건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로 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페미니즘 혹은 여성학 그래서 흔히 젠더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젠더. 이거 요즘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좀 쓰는 개념이 됐죠. 젠더. 근데 이 젠더도 결국 성인데 이건 무슨 거냐면은 이건 젠더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아이는 파란색 좋아해. 여자아이는 빨간색 좋아해.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하지. 여자는 얌전하고 다소곳해야지. 예.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잘 벌어와야지. 여자는 뭐 요리 잘하고 집안일 잘해야지. 와 같은 성적 구분, 성 역할 구분, 혹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 이걸 젠더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있고 직장생활 하고 있고, 여성은 엄마는 직장생활 잘 하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독박 육아 쓰면서 소위 말하는 경단녀가 돼서 집에서 독박 육아 하고 있고 전업주부가 되고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섹스 때문에요. 그러니까 염색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염색체 차이 때문에 남자아이가 뭔가 씩씩하고 여자아이는 얌전할까요? 얘가 우리가 인종차별의 문제, 그죠? 혹은 성차별의 문제에선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던 거를 장애차별에서 그런 생각을 잘 못 해왔던 것 뿐이죠. 예.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아니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얘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관점의 전환을 할 때 너무 장애만 들여다보지 말고요. 어떤 좀 다른 어떤 차별의 문제와 같이 좀 넓게 조금 더 폭넓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얘기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사회의 어떤 장애에 대한 통념이라고 할까요? 장애를 바라보는 그 인식 틀, 이것이 장애학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장애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장애인이 더 이상 불리한 상태에 있지 않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느냐, 이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근데 모든 문제는 원인을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어떤 불리한 상태에 있는 원인이 그 사람 몸의 손상 때문이라면 사실은 그 손상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몸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의료적이고 재활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불리함을 겪고 뭔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사회적 차별 때문에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차별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차별들. 그러니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마치 남녀 평등한 사회,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평등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